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과학과 송하주 교수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께 빅데이터의 개념과 그 활용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요. 그것의 특징과 처리 과정, 그리고 빅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인공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다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포함한 인간 활동 전반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이용할 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때 차의 이동 경로와 운행 상태가 차량 내부 또는 휴대폰에 기록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현재 제조 중인 제품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숨만 쉬어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데이터의 홍수 시대인데요.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8년 한 해 생성된 데이터 양이 33제타바이트, 대략 하루에 900기가바이트, 그리고 초당 100만 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제타바이트는 대략 1조 기가바이트 정도인데요. 2기가바이트 정도의 고화질 영화 약 5천억 편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정말 빅한 거냐에 대해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거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오른편 그래프는 연도별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생산되는 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른편 그림은 연도별로 전 세계 정보 또는 데이터의 양을 대략 나타낸 것이고요. 아울러 시대별로 IT 관련한 새로운 기술들을 나타낸 겁니다. 1970년대에는 메인프레임이라는 대형 컴퓨터가 주로 사용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컴퓨터의 수도 많지 않고요. 따라서 데이터 양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개인용 PC 개념이 등장하면서 소형 컴퓨터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늘었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개별 컴퓨터를 연결한 인터넷 사용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늘어나면서 한 사람당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월드와이드 웹이나 SNS, 모바일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부터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IoT 활용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과 사물들에 컴퓨터가 부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더욱 많이 생산될 것이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려면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3V 또는 4V, 5V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3V는 볼륨, variety, velocity를 의미합니다. 볼륨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데이터를 다룹니다. 적어도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지 데이터 양만 많은 게 전부가 아니고 포함되는 데이터의 범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데이터의 가지수도 아주 많다는 거죠. velocity는 데이터가 생산 그리고 처리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variety는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표처럼 생긴 데이터부터 카카오톡 대화,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처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서 3V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3V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4V, 5V, 6V, 최근에는 10V까지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Veracity와 Visualization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려면 데이터가 믿을 만한, 즉 신뢰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걸 뜻하는 게 Veracity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처리하면 결과물을 시각화해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Visualization, 즉 시각화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V 중에서 데이터의 양과 생성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양은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이 보통인데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24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KB는 1024바이트, 대략 해보면 한 1000바이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메가바이트가 또다시 1024킬로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의 6승바이트, 즉 100만 바이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1메가바이트가 영어 알파벳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1메가바이트만 해도 100만 글자를 저장하는 거니까 상당한 양이죠. 같은 방법으로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고요. 다시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요새 널리 사용되는 하드디스크가 대략 1테라바이트 또는 2테라바이트 또는 4테라바이트 정도인데요.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고화질 비디오가 한 2기가바이트 정도 봅니다. 그러면은 2테라바이트 디스크에는 고화질 비디오가 대략 1000개 정도 저장할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그 다음 다시 1024테라바이트가 1페타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1024페타바이트가 1제타바이트입니다. 그러면 1제타바이트면 대략 10억 테라바이트 정도 되니까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10억 개 정도 되겠군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자,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빨리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략 45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제 좀 더 늘었겠죠. 그림에서 보면 구글 경우에는 1분당 대략 400만 건의 질문을 처리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130만 명 정도가 로그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유튜브가 470만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분당입니다. 60초. 1분에 이 정도니까 뭐 엄청나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하루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4페타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고요. 각종 센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엄청납니다. 보잉 787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달린 센서만 해도 대략 5,000개 정도 되는데요. 1회 비행을 하면 500GB 정도의 데이터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이 되겠죠, 이것도. 자, 빅데이터는 양뿐만 아니고 데이터의 형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일정한 규격을 갖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제일 흔한 게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뭐 표처럼 생긴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의 모양이고, 즉 형식이고요. 컴퓨터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정형 데이터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요건 이제 형식이나 구조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데이터죠. 대표적인 게 동영상, 사진 또는 뭐 PDF로 된 문서, 그 다음에 뭐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데 쓰여져 있는 글, 아니면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뭐 이렇게 메신저로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까 처리 방법 또한 데이터별로 달라져야 됩니다.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주로 문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하고 좀 유사한 면도 있죠. 반면에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주 엄밀하지는 않지만 규격을 갖춰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규격이 이 정형 데이터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빅데이터는 이러한 다양한 뭐 표 형식 또는 뭐 이렇게 멀티미디어 또는 이렇게 동영상 또는 뭐 여러 가지 텍스트, 약간 규격을 갖춘 텍스트, 반정형 데이터,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뤄야 합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 영역이 뭔지, 정확히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뭘 할지를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파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기는 즉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데, 원시 데이터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도 많고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만을 걸러내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딥러닝 같은 기계 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예측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림의 이제 아래쪽인데요.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포털을 통해서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엮으면 그동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는 당연히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 줄 사람들, 이제 기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죠.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한글로 자동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 하면은 입력된 영어 문장에 대해서 영어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규칙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변환하는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또는 프로그래밍 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 문법들이 구조도 상당히 다양한 경우도 많고요. 또 문법적으로 옳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만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현실은 문법에 맞지 않는 말도 많이 하죠. 따라서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자동 번역을 다시 예로 들면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번역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 인공신경망에 영어 문장하고 그게 번역된 한글 문장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영어와 한글 문자쌍으로부터 번역 규칙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기계학습,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습이 잘 되려면 영어와 한글 문장이 많을수록 좋겠죠. 바로 이 지점이 빅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죠.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방법을 시도는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전해서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한 데이터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설비라든지 공정, 제품의 분량을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형 생산 공장의 경우엔 설비 공정 제품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된 데이터가 전달되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설비의 고장이라든가 또는 오작동을 예측한다거나 자동 분류한다거나 불량품을 자동으로 탐지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제품 생산 효율을 높여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경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그 활용 범위가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부터 미디어 산업, 의료, 제조, 운송, 교육, 소매, 그리고 보험 등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 유명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업체에서 활용한 예를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람인 사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구직자가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80만 건이 넘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입사 지원 후에 본인과 타 지원자들 간의 역량을 분석하여 7가지 요소별로 경쟁력을 비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어느 곳에 지원했는지,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 데이터를 기록해 뒀다가 적절한 회사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 맞춤 입사 지원과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의 중소업체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시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스포츠용품 업체 중에 나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략 50년의 역사를 가진 토종 브랜드인데요. 꽤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다 보니 수차례 경영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 경쟁업체에 비해서 열악한 마케팅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쓴 건데요. 그 결과 인지도에 비해 구매율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파워 부족, 스타 상품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최근에는 레트로 마케팅이 대세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의외의 분석 결과는 축구공의 주요 구매층이 상당수가 30, 40대 여성 고객이라는 겁니다. 30, 40대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구공을 대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쏘에서는 2018년부터 하반기부터 레트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30, 40대 여성 대상의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축구공에 넣어서 공을 판매했죠. 그 결과 나쏘는 2018년부터 2019년 각각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10%, 20% 상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반기에 비해 30%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빅데이터가 결코 거대 기업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건데요. 크게 봐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가 있고요.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전국의 주요 상권 및 업종별로 유동인구, 카드 매출 등에 대한 데이터를 200만 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진출할 때 이런 분석 자료를 써볼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 데이터 드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를 개별 공개하거나 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이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구했는데 데이터가 유료거나 아니면 가공을 위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거나 맞춤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합니다.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각종 신용정보 데이터, 지역버스 이용 트래픽 정보 등이 있고요. 이 사업에서 이 비용을 구매 비용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약 1,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빅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산업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의 판매와 구매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진 중소상공인이면은 누구나 데이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도 보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데이터 전문기업과 연계를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0년대에는 부산과 인천 지역을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은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T의 T-딜 서비스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상품 정보 확인부터 구매 가능한 전용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통하면 고객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상품을 최저가로 추천받을 수가 있고요. SK통신 이용자에 대한 빅데이터하고 11번가 구매 관련 빅데이터를 조합해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로 유명한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해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분석 기술 등 제반 환경을 제공해주는 네이버 비즈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성별, 나이대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추정된 값인데요.
고객의 결혼 유무, 가구 인원, 직업, 자녀의 나이 등 고객의 라이프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해당 스토어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방문한 고객 중에 얼마나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의 고객 행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란 무엇이며 그 특징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언택트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중소규모의 사업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공공 데이터 및 정부와 기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빅데이터 지원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